밤이 깊어지면 오래된 기억들은 책등을 삐걱이며 하나둘 서랍 밖으로 기어 나옵니다. 몇 년 전 그 말, 그 표정, 그 침묵. 뼈마디처럼 날카로운 순간들이 다시 어둠에 선명해지죠. 우리는 그 장면을 수십 번 돌려보며 만약 그때 한 박자만 더 기다렸다면, 단 한 문장만 덜 했더라면, 혹은 용기 내서 한 걸음만 더 디뎠다면 하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마음속 편집기로는 삶의 필름을 다시 자를 수 없습니다. 필름은 이미 현상되었고 인화된 사진은 더 이상 색을 갈아 끼울 수 없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과거는 내 권한 밖에 있다. 그러나 현재의 판단은 내 권한 안에 있다. 후회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 반응이 우리의 현재를 점령하도록 허락하는 순간 삶의 지휘권은 잃어버립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매번 조금씩 과장되고 살이 붙고 때로는 우리를 벌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판사이자 배심원이 되어 오래전의 나를 반복해서 단죄합니다. 하지만 단죄는 변화를 낳지 않습니다. 변화는 현재의 감각과 작은 실천에서만 자랍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하려는 일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의미를 재배열하여 오늘을 다시 쥐는 것입니다. 후회가 남긴 상처 위에 억지 미소를 덧칠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신 상처의 모양을 정확히 보고 그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다듬어 지혜의 가장자리로 바꾸려 합니다. 그 길잡이로 우리는 마르쿠스의 사유를 빌립니다. 그의 문장은 장식이 아닌 도구입니다. 삶의 희망을 약속하는 달콤한 주문도 아니고 냉혹한 금원을 들이대는 채찍도 아닙니다. 그 문장은 현재에 대한 권한을 회복하는 실용적 기계, 곧 생각의 톰 리더와 스프링으로 구성된 내면의 기구입니다. 우리는 먼저 변화를 환대하는 태도를 배우려 합니다. 익숙함의 둥지는 따뜻하지만 오래 머물면 창문이 굳어 환기가 되지 않습니다. 변화를 허락한다는 것은 내 신념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신념을 더 넓은 하늘에 내보내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실수로부터 배우는 용기를 들여다봅니다. 실수는 부끄러움의 증거가 아니라 감각의 교사입니다. 부끄러움은 우리를 웅크리게 만들지만 배움은 고개를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전환,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을 통해 우리는 힘겨운 방어전을 멈추고 오늘의 경작을 시작합니다. 정직과 감사, 성찰과 용서, 이해와 호기심은 이 경작의 삽과 괭이입니다. 정직은 내면의 기둥을 반듯하게 세우고 감사는 어둠 속에서도 불씨를 발견하는 눈을 키웁니다. 성찰은 길을 점검하는 지도이고 용서는 짐을 덜어주는 손수레입니다. 이해와 연민은 우리가 서로의 밭을 해치지 않도록 경계와 다리를 동시에 놓습니다. 이 모든 도구는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갑니다. 반짝임은 쉽게 바래나 단단함은 시간이 지나도 모양을 지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스치나요? 말은 쉽지. 내 현실은 다르다. 맞습니다. 현실은 늘 복잡하고 간단한 해답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대하고 단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결심 대신 자꾸 반복 가능한 선택으로 오늘을 깎아내려 합니다. 예컨대 뒷목을 조이는 후회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쫓아가 논박하는 대신 한 호흡을 길게 내쉬고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선은 무엇인가? 를 묻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 한 문장을 덜 말하기, 한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5분간 조용히 앉아 오늘의 감정을 적기를 수행합니다. 이 자금들이 자기 존중의 씨앗을 만들고 씨앗은 시간이 지나 평정의 숲으로 자랍니다. 고요한 삶은 소음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소음이 있어도 흔들림의 폭을 줄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외부를 바꿀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단의 톤을 낮추고 욕망의 볼륨을 조절하고 행동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이 훈련은 오늘도, 내일도, 내년에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장기 전략입니다. 스토아는 감정을 제거하라 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너를 젖지 못하게 하고 이성이 방향을 잡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바람입니다. 바람은 배를 움직이지만 키가 없으면 바위에 부딪힙니다. 우리의 키는 가치이고 그 키를 잡는 손은 습관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문을 억지로 열려 하지 맙시다. 그 문은 이미 닫혔고 문지방엔 시간이 먼지처럼 쌓였습니다. 대신 오늘의 문고리를 조용히 쥐고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며 환기를 배웁시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오래된 냄새가 빠져나가며 방의 온도는 서서히 바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누구에게 보이기까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마음의 기압이 달라졌음을. 그 미세한 변화를 알아채는 감각이야말로 삶을 다시 손에 쥐는 첫 신호입니다. 이제 한 장 한 장 마르쿠스의 문장을 삶의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오늘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깎아보겠습니다. 거창한 선언보다 작은 습관의 견고함을 믿으며 휘황한 깨달음보다 평범한 실천의 지속성을 택하며 번쩍이는 극적 전환 대신 느리고 조용한 전진을 선택합시다. 고요는 도망친 끝에 오는 정막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한 끝에 도달하는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오늘 우리의 방,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문장 속에 차근차근 배치해 봅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바꾸지 못해도 과거가 우리를 더 이상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1. 변화는 자연의 호흡이다. 같은 것은 머물지 않는다.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다가온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기 전 이미 공기는 조금 다르고 빛의 방향은 조금 비틀려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으려 한다. 익숙한 리듬 안에 머무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늘 마시던 커피, 늘 가던 길, 늘 듣던 사람의 목소리. 그 익숙함이 우리를 안정시킨다고 믿지만 실은 그 익숙함이 우리를 조금씩 멈추게 한다. 세상은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봄은 작년의 봄과 같지 않고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니다. 모든 것은 새롭게 태어나고 동시에 조금씩 죽어간다. 그러나 그 흐름을 거부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한다. 멈추려는 자만이 고통을 얻는다. 변화는 파도가 아니다. 그것은 숨결이다. 숨을 들이쉬면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내쉬면 오래된 공기가 나간다. 이 순환이 멈추는 순간 생명은 사라진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 익숙함을 쥔 채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면 안정처럼 보이던 마음은 어느새 굳어버린다. 움직임이 멈춘 물이 썩듯이 멈춘 마음은 어느새 자신을 부식시킨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 속에서 나의 모양이 흐려질까봐. 하지만 진짜 나는 변하지 않는 조각상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중심이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한 형태는 달라도 존재는 계속된다. 세상은 매일 우리를 시험한다. 익숙함을 놓을 용기가 있는지, 낯선 것을 환대할 여유가 있는지를 묻는다. 불확실함은 때로 두렵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숨어 있다. 마르쿠스는 말했다. 우리가 싫어하는 일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그 말은 냉정하지만 너무도 정확하다. 삶의 진보는 불편함을 통과할 때에만 일어난다.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나 체념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깊은 현실 감각의 시작이다. 세상이 끊임없이 흐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고통의 절반은 이미 사라진다. 강물을 막는 대신 흐름을 읽고 그 속에서 나의 배를 어떻게 띄울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물결은 늘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나 방향을 잃었다고 해서 우리가 헤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자신 안의 두려움을 살펴야 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세 가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는 적이 아니라 교사가 된다. 변화를 환대하라. 그 안에는 성장이 숨어 있다. 꽃이 피기 위해 겨울을 견디듯 우리는 변화를 통과해야만 피어난다.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익숙함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저 잠시 머물게 할 뿐이다. 머물렀다면 이제 나아가야 한다. 바람을 거스르지 말고 바람의 각도를 읽어라. 돛의 방향을 조정하는 사람이 결국 먼 곳에 닿는다. 세상을 통제하려 들지 말고 세상과 함께 춤추어라. 그 춤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 리듬만 잃지 않으면 된다. 리듬이란 남이 아닌 나의 속도를 지키는 일이다. 남들이 뛰어갈 때 나는 천천히 걸어도 된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다. 자연은 완벽하지 않다. 그럼에도 아름답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에게 실패란 다른 형태의 배움이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 어제의 나를 그대로 폭사하지 말자. 그 대신 조금이라도 다른 길을 걸어보자. 다른 음악을 듣고 다른 생각을 해보자.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다. 그저 매일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속삭인다. 너의 운명은 자연과 하나다. 그러니 변화 속에서 안식을 구하라. 우리가 변화 속에서 고요를 배울 때 그 고요는 단단한 평화로 남는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된다. 세상은 늘 변하지만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실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스승이다. 넘어짐 속에서 배우는 자가 강해진다. 실수를 한 날은 늘 마음이 무겁다. 잠들기 전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반복 재생된다. 그 말은 왜 했을까? 그 행동은 왜 그랬을까? 우리는 스스로를 가장 냉정하게 꾸짖는 재판관이 된다. 그러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조용히 속삭인다. 누구도 실수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실수는 살아있다는 증거다. 움직이는 자만이 넘어질 수 있고 시도하는 자만이 방향을 잃을 수 있다. 실수란 패배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숨은 교재다. 그 안에는 우리의 욕심, 두려움, 그리고 아직 미숙한 희망이 숨어 있다. 그것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현명해진다. 누구나 완벽해지고 싶어 한다. 한 번의 말실수도 한 번의 판단착오도 없는 삶을 꿈꾼다. 하지만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을 꿈꾸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시도하는 순간 실패의 가능성이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안다. 실패하지 않는 법보다 중요한 건 실패에서 일어나는 법이라는 것을. 실수를 두려워하면 성장의 문은 닫힌다. 넘어짐을 인정하면 그 문은 다시 열린다. 실수의 순간은 잔혹하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책이 들이닥친다. 하지만 그 순간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절반의 승리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시선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실수를 보지 않으려 눈을 돌리고 그 불편함을 감정으로 덮는다. 그러나 실수는 감추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바꿔 다시 찾아온다. 이번엔 조금 더 아프게, 조금 더 깊게. 실수를 대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인정하라. 잘못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은 나를 잠시 위로하지만 그 말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멈춘다. 인정은 부끄러움의 반대말이다. 인정은 용기의 또 다른 이름이다. 둘째, 원인을 관찰하라. 무엇이 나를 그렇게 행동하게 했는가? 조급함이었는가? 두려움이었는가? 혹은 누군가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는가?
그 근원을 보는 순간 실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거울이 된다. 그 거울 앞에 설 때 우리는 성장한다. 셋째, 다시 시도하라. 실수를 바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에 더 잘해보는 것이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두려움보다 호기심을 더 크게 키워야 한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은 다시는 그러면 안 돼라는 명령보다 훨씬 더 오래 남는다. 실수는 우리를 낮추지만 동시에 우리를 깊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배움의 본질이다. 마르쿠스는 말했다. 누구도 나를 비난할 수 없다. 오직 내가 나 자신을 바로잡을 때에만 변화가 시작된다. 이 말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면의 개선이 삶을 바꾼다는 뜻이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사람은 다시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한 번 부딪힌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한 번 깨진 자존심은 더 넓어진다. 실수는 우리를 상처 입히지만 그 상처의 자리는 결국 지혜의 자리가 된다. 때로는 용서가 필요하다. 남이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용서. 자기 비난에 오래 머물면 실수는 교사가 아니라 형벌이 된다. 그때 필요한 것은 이해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몰랐구나. 그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실수는 과거의 증거가 아니라 미래로 향하는 연습이다. 그 연습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자신에게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마르쿠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한 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실패 속에서 자신을 다시 세워라. 그의 말은 단호하지만 따뜻하다. 실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삶을 배우는 제자가 된다. 그 제자는 완벽하지 않지만 항상 조금 더 나아진다. 그리고 그 조금의 나아짐이 결국 인생의 품격을 만든다. 오늘도 우리는 실수할 것이다. 말을 잘못 고르고 마음을 오해하고 계획을 어길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그 모든 순간은 새로운 나를 만들기 위한 연습이다. 실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스승이다. 그 스승이 우리에게 말한다.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실패다. 3.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은 바꿀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결과는 달랐을 텐데. 그날의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번엔 다르게 선택했을 거야. 우리는 끝없이 과거로 걸어 들어간다. 이미 닫힌 문 앞에서 두드리고 이미 흩어진 시간을 붙잡으려 애쓴다. 그러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단호히 말했다. 과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은 오직 이 순간뿐이다. 그 말은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은 자비로운 선언이다. 왜냐하면 그 한 문장이 우리를 끝없는 후회의 감옥에서 꺼내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과거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현재의 나 자신이다. 과거는 마치 오래된 기록지 같다. 한 줄 한 줄이 이미 잉크로 새겨져 있다. 그 종이를 다시 쓰려 하면 잉크는 번지고 글자는 더 지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바꾸려 하기보다 그 기록을 읽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때의 나는 서툴렀지만 그 서툼 속에 지금의 내가 자랄 씨앗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짜 과거의 치유다. 사람은 후회를 통해 스스로를 벌한다. 밤마다 같은 장면을 떠올리고 그때의 말을 다시 되뇌며 마음속 재판을 연다. 하지만 그 재판에는 끝이 없다. 심판관도 피고도 증인도 모두 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재판은 언제나 유죄로 끝난다. 마르쿠스는 그 끝없는 신문을 멈추라고 말한다. 내가 붙잡는 후회는 과거를 고치지 못하고 단지 현재를 파괴할 뿐이다. 그는 또 말했다. 지금 이 순간의 판단이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과거의 실수는 더 이상 바꿀 수 없지만 그 실수를 바라보는 태도는 지금 바꿀 수 있다.
우리는 그 태도를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과거를 바꾸려는 마음은 사실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다. 다시는 같은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는 절실함. 하지만 그 두려움이 지나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힘을 잃는다. 과거의 무게에 눌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발걸음을 멈춘다. 이때 필요한 것은 망각이 아니라 수용의 지혜다. 수용은 체념이 아니다. 수용은 이제 나는 이 경험을 내 일부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과거를 수용하면 그 기억은 더 이상 고통의 상처가 아니라 지혜의 흔적이 된다. 우리가 겪은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의미가 변한다.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깨달음으로 번역될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 자유는 망각이 아닌 이해의 형태로 찾아온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 일어났든 그것은 이미 일어났으며 지금의 너는 그 일의 결과로 존재한다. 그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그렇다면 지금의 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과거를 바꾸려 하기보다 과거가 나를 더 이상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때의 나를 용서하고 그때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얻은 교훈만 챙기면 된다. 그 외의 감정, 원망, 자책, 미련은 이제 내려놓아야 할 짐이다. 후회는 무겁지만 진실은 가볍다. 그 진실은 단 하나, 그 일은 이미 지나갔다. 이 단순한 문장이 우리를 살린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과거를 붙잡는 동안 현재는 조용히 사라져간다. 그러니 오늘의 한 호흡, 한 선택, 한 친절이 과거의 모든 실수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의미가 된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오늘을 제대로 살면 어제의 후회는 힘을 잃는다. 지금 하는 이 말 한마디, 지금 내딛는 이 발걸음, 그것이 과거를 정화하는 시작이다. 시간은 강물처럼 흐른다. 우리가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려 해도 물은 위로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 강가에 앉아 물의 방향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 강이 물살을 원망하는 대신 그 흐름 속에서 빛나는 조각들을 발견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말자. 이미 닫힌 문을 두드리지 말자. 그 문 앞에 남은 발자국만이 우리가 그 길을 걸었다는 증거면 충분하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의 시선으로 과거의 의미를 바꿀 수 있다. 그것이 스토아 철학이 가르친 해방의 방식이다. 마르쿠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인다. 어제의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오늘은 다시 너의 것이다. 그 말처럼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시간은 이미 완벽하다. 지나간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오늘의 문장 한 줄을 더 단단하게 써내려가자. 그 문장이 쌓여서 언젠가 우리의 과거가 될 때 우리는 후회 대신 미소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4. 스스로에게 충실하라. 정직은 내면의 위험이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 칭찬을 원하고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조금 꾸민다. 말을 고르고 감정을 감추고 때로는 마음에 없는 웃음을 짓는다.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진다. 분명 나인데 나 같지 않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내면의 진실을 배반하지 말라. 그 배반은 외부의 비난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정직은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정직은 내 생각과 말, 행동이 한 줄로 이어지는 상태다. 그 일치를 잃는 순간 마음은 어지러워지고 삶은 방향을 잃는다. 타인의 시선을 따라가는 삶은 편해 보이지만 그 끝은 늘 공허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충실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자신에게 충실하다는 건 내 욕망을 그대로 따르는 일이 아니라 내 양심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다. 그 양심은 아주 조용히 말한다. 이건 옳지 않다. 그 목소리는 작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목소리를 외면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잃어간다. 진정한 정직은 외부의 평가와 상관없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인격의 중심이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혹한다. 조금만 타협해도 돼. 이 정도면 괜찮잖아. 그러나 스스로에게 거짓을 허락한 순간 그 거짓은 마음의 기초에 균열을 낸다. 작은 금이 언젠가 큰 붕괴로 이어지듯 정직을 잃은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정직은 종종 손해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정직한 사람은 언제나 단순하다. 그 단순함은 약함이 아니라 복잡한 세상을 견디는 강인함이다. 그는 거짓보다 침묵을 택했고 아첨보다 진실을 말했다. 그의 삶은 꾸밈이 없었고 그 꾸밈 없음이 오히려 황제의 품격이 되었다. 정직은 단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평온의 문제이기도 하다. 거짓은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정직은 마음을 가볍게 한다.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포장하던 사람은 결국 자신조차 믿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단단하다. 그는 외부의 시선이 흔들어도 내면의 기준으로 다시 중심을 찾는다. 그 평온함이 바로 위엄이다. 정직은 타인을 위한 덕목이 아니다. 정직은 나를 위한 자기 보호의 기술이다.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더 깊이 상처받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상처가 존엄의 흔적이 된다. 가면으로 살아가는 삶은 피로하고 진실로 살아가는 삶은 고요하다. 고요함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는 평화에서 온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충실하다는 것은 세상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더라도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정직은 무례함이 아니며 진실은 폭력이 되어선 안 된다. 진짜 정직은 공감과 분별이 함께 있는 상태다. 내 진심을 표현하되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해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정직이다. 정직은 또한 자기 점검의 과정이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정말 진심인가? 이 행동이 내 가치와 일치하는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우리는 점점 투명해진다. 그 투명함이 바로 존재의 신뢰다. 정직한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의 눈빛에는 흐림이 없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만 진실하라 배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다. 남에게는 솔직하면서 스스로에게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 그는 결국 내면의 균열을 견디지 못한다. 마르쿠스는 말했다. 너 자신에게 거짓을 말하지 마라. 그 거짓은 언젠가 내 영혼을 병들게 할 것이다. 스스로에게 충실한 사람은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꾸밈 없는 대화가 있고 부끄럽지 않은 침묵이 있다. 그의 평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다. 정직은 화려하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단순하고 고요하며 깊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야말로 모든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이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진실을 택하는 사람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다. 그 사람의 내면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마르쿠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진실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빚지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는 단순하다. 정직은 자유를 준다. 거짓은 늘 설명을 요구하지만 진실은 설명이 필요 없다. 진실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오늘도 많은 말이 세상을 떠다닌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단 하나다. 나는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이 질문에 고개를 들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스스로에게 충실한 사람이다. 좋은 것을 헤아리는 습관 감사는 조용한 힘이다.
우리는 매일 많은 것을 가진 채로도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더 나은 삶, 더 큰 집,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 그리고 그 끝없는 더 속에서 이미 손안에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너의 삶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인식으로 이루어진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풍요 속에서도 가난하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는 능력이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하루가 이미 기적임을 깨닫는다.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숨을 쉴 수 있고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는 그 일상조차도 이미 수많은 불확실을 통과해 온 선물이라는 것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든다. 누군가는 나보다 앞서 있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마음이 흔들린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왜 내 삶은 이토록 평범할까?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눈은 부족에만 맞춰진다. 눈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결핍만을 확대한다. 그 시선이 오래 지속되면 삶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메마르게 느껴진다. 감사는 그 시선을 되돌리는 기술이다. 무엇이 없는지를 세는 대신 무엇이 아직 남아있는지를 세는 일. 그 간단한 전환이 마음의 온도를 바꾼다. 마르쿠스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의 작은 선물들을 기록했다고 한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미소, 비 오는 날 들린 벼락 소리,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빛 한 조각. 그는 그렇게 사소한 것 속에서 삶의 신비를 다시 발견했다. 감사는 결핍의 반대말이 아니다. 감사는 결핍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보는 능력이다. 모든 것이 불완전할 때조차 그 안에서 아직 남은 선함을 찾아내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강인한 정신의 뿌리다. 삶이 불안하고 세상이 냉혹할수록 감사는 우리의 내면을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 감사를 잃은 사람은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지친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같은 현실에서도 다른 빛을 본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작은 빛 하나로도 길을 잃지 않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는 또한 자신과의 화해다. 우리는 때로 자신을 탓하느라 삶이 준 것을 미처 보지 못한다. 후회에 잠겨 있으면 지금의 선물은 눈앞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내가 걸어온 길을 인정하고 그 속의 고통마저도 내 일부로 받아들이면 감사는 비로소 내면의 평화로 변한다. 그때의 아픔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 한마디가 나올 때 비로소 삶은 나를 용서한다. 감사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든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선의를 쉽게 잊지 않는다. 그는 도움을 받으면 고마움을 표현하고 작은 배려에도 미소로 답한다. 그 작은 표현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감사는 세상을 부드럽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한다. 감사를 잃은 공동체는 냉소로 가득하지만 감사가 살아있는 곳에는 신뢰와 연대가 자란다.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단 한 가지라도 떠올려 보는 것.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 그 질문을 매일 던져보면 우리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진다.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다시 놀랍게 느껴진다. 물 한 컵, 누군가의 안부, 바람 한 줄기, 건강한 두 손. 그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라. 그 순간 너는 이미 풍요로워진다. 감사는 시간의 속도를 늦춘다. 삶을 더 깊이 느끼게 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을 더 오래 기억한다. 왜냐하면 그는 순간을 놓치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식의 선택이다. 힘든 날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은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그 방향이 바로 삶의 품격을 결정한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진 것을 조용히 헤아려 보자.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 내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여전히 나를 움직이는 의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감사는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가장 고요한 힘이다. 마르쿠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을 말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매일 기적을 본다. 그의 말처럼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기 전에 이미 받은 것들을 천천히 바라보라.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우리가 찾던 행복은 언제나 이미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것을. 6.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내면의 권한을 되찾는 법.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다. 계획은 빗나가고 사람은 변하며 뜻하지 않은 일들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온다. 우리는 그때마다 혼란을 느낀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아무리 애써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외부의 일은 내가 다스릴 수 없다. 하지만 내 마음의 판단은 오직 내 것이다. 그 말은 단호하지만 따뜻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쥐고 있는 자유의 조각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세상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날씨를, 운명을, 심지어는 과거까지도 통제하려 든다. 하지만 그것은 모래를 손으로 움켜쥐는 일과 같다. 쥐려고 할수록 더 빠르게 흘러내린다. 마르쿠스는 말했다. 세상은 내 의지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너의 의지는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그 한 문장이 주는 평화는 깊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마음은 여전히 내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고통 대부분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생긴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에 마음이 무너진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세상은 내 마음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착각이 있다. 그 착각을 놓는 순간 고통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통제란 바깥이 아니라 안쪽의 질서다.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없지만 내 반응을 다스릴 힘은 내 안에 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마르쿠스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나는 불친절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거만한 사람, 무례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치지 못한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몫이고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이것이 바로 통제의 본질이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막을 수 없지만 그 행동이 나를 무너뜨릴지 스쳐 지나갈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한다. 내가 화난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야. 내가 불행한 건 상황이 나빠서야.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조용히 반문한다. 정말 그럴까? 그 일이 내 감정을 통제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감정을 내어준 것은 아닐까? 사건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 판단이 바뀌면 고통은 여전히 남아도 그 모양은 달라진다. 슬픔이 통찰로 바뀌고 분노가 경계심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조심스러움으로 바뀐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변화의 방향이다. 세상을 바꾸는 대신 자신의 시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강한 사람이다. 마르쿠스는 말했다. 폭풍을 막으려 하지 말라. 그 대신 내 안의 배를 곧게 세워라. 그 말처럼 통제의 힘은 파도를 막는 데 있지 않다.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데 있다. 삶은 언제나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평정이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큰 용기다. 모든 것을 붙잡으려는 손을 천천히 풀어보라. 그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빈손으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쥘 수 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질서가 자라난다. 오늘 하루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떠올려 보자. 그 중에 정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될까? 대부분은 내 힘밖에 잃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묻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 답은 늘 같다. 내 생각을 정돈하고 내 말의 온도를 낮추고 내 행동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 이 단순한 세 가지가 삶의 대부분을 다시 빛나게 한다. 세상은 여전히 변덕스럽고 사람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고 운명은 여전히 우리의 계획을 비웃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권한이고 그 권한이 우리의 존엄이다. 마르쿠스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의 말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만 지키면 된다. 바로 나 자신. 그 중심만 잃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폭풍도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 7. 멈추어 나를 비추라. 성찰은 방향을 준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돌아간다.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이야기가 쏟아지고 오늘의 감정이 정리되기도 전에 새로운 자극이 밀려온다.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 속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간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자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영원히 길을 잃는다. 그의 말처럼 삶의 중심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잠시 멈추는 것이다. 세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도를 잠시 늦추는 것.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모든 소리를 멀리 두고 앉아보라. 휴대폰을 내려놓고 화면을 끄고 조용히 숨을 내쉬며 자신에게 묻는다. 오늘의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그 대답은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한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진짜 원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가니까 걷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성찰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하루의 먼지를 털어내는 일상적인 정리다.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왜 마음이 무거웠는지, 오늘 하루의 감정의 결을 다시 짚어보는 시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는 습관을 발견한다. 습관을 인식하는 순간 그 습관은 힘을 잃는다. 성찰은 바로 그 인식의 힘을 회복하는 일이다. 보지 못하면 바꿀 수 없고 보게 되면 이미 절반은 바뀌었다. 마르쿠스는 매일 밤 자신의 하루를 조용히 기록했다. 그의 책 명상록은 화려한 철학서가 아니라 그의 자기 점검의 기록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답했다. 오늘 나는 화를 참았는가? 오늘 나는 타인의 비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는가? 그 질문들은 날마다 달랐지만 그 목적은 언제나 같았다. 스스로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함. 그는 또 이렇게 썼다. 나는 내 생각을 감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삶의 형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삶을 깊게 관통한다. 생각을 돌보는 일, 그것이 곧 영혼을 돌보는 일이다. 성찰의 시간은 우리를 작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다시 나답게 만든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한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멀리. 하지만 성찰은 다른 방향에서 속삭인다. 조금 천천히, 조금 덜어내고, 조금 더 명확히. 그 속삭임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는다. 성찰은 거울과 같다. 그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꾸밈없는 자신을 보게 된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안쓰럽다. 하지만 그 진실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의 방향이 생긴다. 거울을 피하면 얼룩은 그대로 남는다. 그러나 거울을 마주하면 닦아낼 수 있다. 성찰의 또 다른 이름은 정리다. 감정의 서랍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안에 먼지는 점점 쌓여간다. 분노, 미련, 불안,
자책이 뒤섞이면 어느 날 문을 열었을 때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정리해야 한다. 오늘의 감정을 정돈하고 내일의 마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성찰은 또한 용기다.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언제나 불편하다. 우리는 타인의 단점은 잘 보지만 자신의 그림자는 피하려 한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말했다. 자신의 결점을 직시하는 사람은 이미 그 절반을 고친 사람이다. 그 말처럼 성찰은 자신을 꾸짖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만 우리는 다시 길을 찾는다. 때로는 성찰이 우리를 슬프게 할 때도 있다. 그동안 놓쳤던 일들, 상처 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상처 준 사람들까지 하나씩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다. 진짜 용서는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성찰은 그 용서를 준비하게 한다. 오늘의 나를 다정히 바라볼 때 어제의 나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마르쿠스는 말했다. 사람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 성찰은 세상과 화해하는 가장 조용한 방법이다. 내 마음의 질서를 세우면 세상의 혼란은 조금 덜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겠지만 그 소리 속에서 나는 내 속도의 리듬을 찾을 수 있다. 하루의 끝에서 잠들기 전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성찰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내일의 내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는 그 작고 단단한 의지를 지켜준다. 그렇게 묵묵히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언젠가 깨닫게 된다. 세상의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그 평화는 언제나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는 그 순간, 바로 그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8.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라. 용서가 주는 자유. 사람은 모두 상처를 안고 산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믿었던 사람의 배신, 혹은 스스로에 대한 실망까지. 그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낫지 않는다. 겉은 평온해 보여도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미묘한 통증이 남아있다. 그 통증의 이름이 바로 원한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타인이 너를 해쳤다면 그들의 악을 베끼지 말라. 그 말은 곧 상처를 상처로 갚지 말라는 뜻이다. 그의 철학 속에서 용서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였다. 원한은 우리 마음의 촉새다. 처음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 만들어진 쇠사슬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슬은 나 자신을 묶는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는데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떠나지 못한다. 분노는 타인을 향해 던진 불씨 같지만 결국 나를 태운다. 그 불을 끄지 않으면 내 평화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용서란 단순히 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감정을 놓아주는 행위다. 그 일은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 이 한마디의 결심이 분노로 얼룩진 마음을 서서히 녹인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미움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내가 왜 용서해야 하지? 그는 잘못했고 나는 피해자인데. 그 말은 모두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르쿠스는 이렇게 답한다. 그가 너를 해친 것은 그들의 결핍 때문이고 그 결핍에 너의 평화를 맡길 필요는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할 때 그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선언이다. 나는 더 이상 그 기억에 내 하루를 맡기지 않겠다. 이 말이 가능해질 때 분노는 더 이상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자유로워진다. 분노는 처음엔 뜨겁지만 곧 차가운 그늘로 변한다. 그늘은 시원하지만 햇빛을 가린다. 오래 머물면 영혼이 서늘해지고 삶의 색이 바래진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한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온도를 되찾는 행위다.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타인을 향한 용서, 다른 하나는 자신을 향한 용서다. 타인을 용서하는 일은 어렵지만 자신을 용서하는 일은 더 어렵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스스로를 가장 가혹하게 심판한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나는 늘 똑같은 실수를 할까? 하지만 마르쿠스는 말했다. 과거의 너를 미워하지 말라. 그때의 너는 지금의 너가 없던 지혜를 몰랐을 뿐이다. 이 문장은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그때의 나를 용서할 때 현재의 내가 비로소 살아난다. 자기 비난은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자기 이해는 미래를 바꾼다.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기억하는 법이다.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고통이 아닌 깨달음으로 바꾸는 것. 그 상처가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순간 그 아픔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이제는 흉터로 남는다. 그리고 그 흉터는 살아남은 자의 증거가 된다. 마르쿠스는 또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자신이 용서하지 못한 것에 묶여 있다. 그 말은 곧 용서는 결단이라는 뜻이다. 기다리면 언젠가 저절로 되지 않는다. 결심해야 한다. 이제는 놓겠다. 그 순간 오래된 감정의 무게가 천천히 흩어진다. 용서의 길은 느리다. 처음엔 진심이 아니라 그저 반복되는 다짐일 수도 있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이제는 보내야 한다. 처음에는 입술로만 하는 말 같지만 그 말을 스스로에게 계속 들려주면 언젠가 마음이 따라온다. 그때부터 분노는 점점 작아지고 그 자리를 평화가 메운다. 원한을 품은 마음은 늘 무겁다. 그러나 용서한 마음은 가볍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 과거에 머무르느냐, 현재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다. 용서란 과거에 대한 현재의 선택이다.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인생은 다시 앞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이다. 그는 아픔을 기억하되 그 아픔으로 다른 이를 이해할 줄 안다. 그 이해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든다. 마르쿠스는 명상록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적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그가 된 자신을 두려워하라. 그 말은 곧 용서는 타인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행위라는 뜻이다. 미움은 나를 닮게 만들고 용서는 나를 나답게 만든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도 아직 떠나지 못한 그림자가 있다면 그 그림자에게 조용히 말해보라. 이제 그만 쉬어도 돼.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꾼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과거에서 지금으로 데려온다. 9. 타인을 이해하라. 공감은 인간의 품격이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지고 있다. 말은 많지만 진심은 적고 함께 있어도 마음은 멀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대신 자신의 생각만 증명하려 애쓴다. 그래서 관계는 점점 피곤해지고 대화는 점점 공허해진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인간관계의 거의 모든 문제를 꿰뚫는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관계의 시작이고 공감은 그 관계를 오래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다. 공감은 단지 친절한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인식의 확장이다. 내가 보고 느끼는 세계는 언제나 부분적이다.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는 그들만의 시간, 배경, 상처가 있다.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공감의 첫걸음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묻는다.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그도 그렇게 느낄 이유가 있지 않을까? 공감은 동의가 아니다.
그것은 판단을 잠시 멈추고 타인의 내면을 존중하는 태도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를 사람으로 본다. 그 마음이 사라지면 상대는 단지 나의 감정을 흔드는 대상이 된다. 마르쿠스는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는 악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진정한 선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의 약함을 포용한다. 그는 사람의 행동을 악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대신 무지의 결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분노하지 않고 이해하려 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을 바꾸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바꾸는 일이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내 자존심을 낮추고 내 세계를 넓힌다. 타인을 향한 시선이 부드러워질 때 내 마음의 모서리도 함께 둥그러진다. 우리가 타인을 판단할 때마다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고 우리가 타인을 이해할 때마다 우리의 시야는 넓어진다. 그 시야의 넓이가 곧 인격의 깊이다. 공감은 관계를 치유한다. 분노로는 다리를 부수지만 공감으로는 다시 연결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이해받고 싶어 한다. 그 단 하나의 욕구가 채워지면 상처 입은 마음도 조금씩 풀어진다. 이해받는다는 것은 곧 존재를 인정받는 일이다. 그래서 공감은 사랑보다 더 깊은 언어다. 공감은 말보다 태도에서 시작된다. 때로는 침묵이, 때로는 단 한마디에 그랬구나. 가. 수많은 설명보다 큰 힘을 가진다. 공감은 맞서 싸우는 대신 옆에 서는 일이다. 판단보다 경청이, 지적보다 이해가 먼저 오는 자리. 그곳에서 관계는 다시 숨을 쉰다. 그러나 공감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상처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행동이 불편할 때 그 불편함의 대부분은 그 사람의 탓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과거에서 온다. 그래서 진짜 공감은 타인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해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내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면 타인의 상처도 이해할 수 없다. 공감은 결국 인간성의 훈련이다.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고 다른 의견 속에서도 마음을 닫지 않는 것. 그것이 철학이 말하는 진짜 힘이다. 마르쿠스는 말했다. 누군가를 미워할 시간에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라. 그 순간 너의 분노는 사라질 것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다. 그는 스스로 제국의 황제였지만 수많은 비난과 배신 속에서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다. 분노는 내면의 평화를 갉아먹고 이해는 그 평화를 다시 세운다는 것을. 공감은 세상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세상을 보는 나의 시선을 바꾼다. 그 한 걸음의 차이가 관계를 바꾸고 삶의 온도를 바꾼다. 공감하는 사람은 세상의 냉혹함 속에서도 자신의 따뜻함을 잃지 않는다. 그는 타인을 품되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 부드러움 속에서 가장 단단한 힘이 나온다. 오늘 당신이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누군가를 먼저 이해해보라.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할 것이다. 공감은 타인을 치유하는 동시에 나를 구원하는 일이다. 마르쿠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다. 사람은 서로를 이해할 때 인간이 된다. 그 말처럼 공감은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가장 단순한 길이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언제나 고요하고 언제나 품격 있다. 10. 변화를 받아들여라. 흐름 속에서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법. 삶은 끊임없이 변한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고 내일의 나는 또 다른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를 두려워한다. 익숙함 속에 안주하며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보다 잃어버릴 것을 먼저 걱정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모든 것은 변화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그의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이해하는 지혜였다. 우리는 변화에 저항할수록 고통을 느낀다. 그러나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배움의 장으로 바뀐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한다. 그때가 더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그러나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사람은 떠나고 풍경은 달라진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 속에서 손으로 물을 붙잡으려는 일과 같다. 붙잡는 순간 물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린다. 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물과 함께 흐를 수 있다. 마르쿠스는 변화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다. 변화는 파괴가 아니라 순환이다. 그 말처럼 모든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숨어 있다. 꽃이 지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다음 계절을 위한 약속이다. 사람이 늙는 것은 쇠락이 아니라 지혜로 향하는 길이다. 삶이 우리를 바꾸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잠든 가능성을 깨우기 위해서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익숙함을 사랑한다. 그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 안전함은 종종 성장의 적이 된다. 고요해 보이지만 실은 정체된 것이다. 변화는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만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다. 마르쿠스는 젊은 시절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매일 세상의 다른 얼굴을 본다. 그 얼굴은 늘 낯설지만 낯섦 속에서 나는 나를 배운다. 이 문장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을 단련시킨 한 인간의 고백이다. 그는 변화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묻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에게 변화는 불운이 아니라 교사였다. 세상은 늘 바뀌지만 그는 그 안에서 한 가지 원칙을 지켰다. 무엇이 오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기력하게 흐름에 떠밀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흐름을 타는 일이다. 변화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나의 선택을 세우는 일. 그것이 스토아의 평정함이다. 세상이 변할 때 그 변화는 우리에게 늘 질문을 던진다. 너는 여전히 같은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바로 우리의 품격이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과거에 산다. 그는 이미 지나간 기억을 붙잡고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을 그리워한다. 그러나 현재에 사는 사람은 변화를 순간의 얼굴로 받아들인다. 그는 흐름 속에서 길을 찾고 변화 속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그 차이가 바로 성숙과 불안의 경계다. 변화는 고통을 동반한다. 익숙한 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마치 작은 죽음을 맞이한 듯한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마르쿠스는 말했다. 변화는 자연의 호흡이다. 그 호흡을 거부하면 내 마음은 병든다. 그 말은 곧 자연스러운 것을 억누르지 말라는 뜻이다. 삶이 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음의 증거다.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좋아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이 또한 나의 여정의 일부라 인정하는 태도다. 불행도, 손실도, 실패도 모두 내 인생의 문장 속에 들어있는 단어들이다. 그 단어가 없다면 이야기는 완성되지 않는다. 변화는 우리를 가르친다. 사랑을 잃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소중함을 배우고,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는 순간의 가치를 깨닫는다. 몸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건강의 기적을 느낀다. 변화는 언제나 반대의 얼굴로 진실을 보여준다. 그것이 고통스러워도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킨다. 마르쿠스는 또 이렇게 적었다. 너는 오늘 사라진다. 그리고 내일 다시 새로 태어난다. 그 말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다. 그는 실제로 매일 밤 자신을 죽은 자로 간주했다. 하루를 마감하며 이렇게 썼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면 내일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
이 태도는 변화에 대한 가장 완전한 수용이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정.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다. 우리는 모두 변화의 강을 건넌다. 그 강물은 때로 거세고 때로는 잔잔하다. 중요한 것은 물결이 아니라 나의 자세다. 흐름을 거슬러 싸우는 대신 그 물결 위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때 비로소 변화는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된다. 오늘 당신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다면 그것은 불안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의 초대장이다. 그 초대장을 거절하지 마라. 불확실함 속에는 언제나 가능성이 숨어 있다. 그 가능성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다. 마르쿠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다. 세상은 변하지만 덕은 변하지 않는다. 변화를 받아들이되 원칙은 잃지 말라. 그 말처럼 세상은 흐르되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세워야 한다. 변화는 우리를 흔들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내면의 등불을 지키는 자만이 끝내 고요하게 웃을 수 있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한 가지 진실만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평생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고요함을,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변화 속에서도 질서를 찾았다. 그의 철학은 먼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의 언어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자신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실수를 배우며 과거를 놓아주고 자신에게 충실해지는 여정. 그 여정의 끝에서 남는 것은 하나뿐이다. 고요한 마음. 세상이 요동쳐도 그 마음 하나가 우리를 지탱해준다.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온하게 미소 지을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조금의 위로와 통찰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고요를 찾아가는 길 위에서는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진정한 평화는 세상이 조용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온다. 그 고요를 함께 찾아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이런 철학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르쿠스의 또 다른 가르침, 고통을 다스리는 내면의 기술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고요한 기록은 오늘도 계속됩니다.